베이징과 상하이 이 두 도시는 단순한 도시가 아닙니다. 중국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자부심이자 전 세계 돈줄이 모이던 심장이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지금 이 심장 박동이 멈춰가고 있다는 신호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미 멈췄을지도 모릅니다. 한때는 한 달 월세가 1억 원이라는 말이 우스갯소리가 아닐 정도로 천정부지로 치솟던 그곳들이 이제는 말 그대로 텅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상하이 금융의 상징인 루자쭈이 중심가를 떠올려 보십시오. 동방명주를 배경으로 마천루들이 빽빽하게 들어선 그곳은 전 세계 투자자들이 가장 탐내던 기회의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화려한 유리벽 안을 들여다보면 소름 돋는 정적만이 감돕니다. 프라임급 오피스 빌딩의 공실률은 이미 25%를 넘어섰고 일부 신축 건물들은 절반 이상이 비어 있는 상태로 밤마다 어둠 속에 잠겨 있습니다. 과거 점심시간이면 쏟아져 나오던 그 수많은 엘리트 직장인들은 다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단순히 경기가 좀 안 좋아서 비어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구조적인 붕괴의 서막입니다. 건물주들은 임대료를 30%, 50% 파격적으로 낮춰 제한하지만 들어오겠다는 기업이 없습니다. 아니, 있던 기업들도 짐을 싸서 나갑니다. 한때 중국 시장을 기회의 땅이라 부르며 달려들었던 글로벌 기업들은 이제 이곳을 탈출해야 할 늪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하이의 가장 비싼 빌딩에서 짐을 빼는 외국계 기업들의 뒷모습은 현재 중국 경제가 처한 냉혹한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베이징의 상황은 더 처참합니다. 중국의 정치와 경제가 맞물리는 이곳의 오피스 시장은 그야말로 동토의 땅이 되었습니다. 창업의 성지로 불리던 중관춘의 거리에서는 이제 패기 넘치는 청년 사업가들 대신 폐업 공고문을 붙이는 인부들만 보일 뿐입니다. IT 거물들이 호령하던 베이징의 빌딩 숲은 이제 거대한 콘크리트 무덤처럼 변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의 수도와 경제 수도가 비어가고 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건 단순한 부동산 침체가 아닙니다. 중국이라는 거대한 경제 시스템의 엔진이 꺼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베이징과 상하이에서 미래를 꿈꾸지 않습니다. 벌어들일 돈보다 내야 할 임대료가 더 무섭고 투자해서 얻을 수익보다 잃을 자산이 더 크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깨달은 겁니다. 더 무서운 건 이 공실이 도심 한복판에서부터 시작되어 외곽으로 그리고 중국 전역으로 전염병처럼 번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불 꺼진 마천루는 밤마다 중국 경제의 현주소를 전 세계에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망해가고 있다라고 말이죠. 화려한 야경 뒤에 숨겨진 텅 빈 사무실들, 그리고 그곳을 채웠던 수조 원의 자본이 증발해버린 자리에는 이제 깊은 절망감만 남았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건물이 비었다는 건 그 안에서 일하던 사람들의 소득이 사라졌다는 뜻이고, 그 소득이 사라졌다는 건 그들이 소비하던 식당, 카페, 상점들이 연쇄적으로 망한다는 뜻입니다. 도미노는 이미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칩이 쓰러졌을 때 우리는 설마 했지만 이제 우리 눈앞에는 거대한 마천루들이 차례로 무너지는 경제적 재앙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토록 찬란했던 베이징과 상하이를 이토록 차갑게 식게 만든 걸까요? 전 세계를 호령하던 중국 경제의 자존심이 왜 이토록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는 걸까요? 이제 그 이면에 숨겨진 잔인한 진실들을 하나씩 파헤쳐 봐야 할 때입니다. 2025년 우리가 마주한 중국의 진실은 당신이 뉴스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잔인합니다. 돈에는 감정이 없다고들 하죠. 하지만 지금 중국을 빠져나가는 돈에는 공포라는 아주 선명한 감정이 묻어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중국은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습니다. 월가의 거물들부터 유럽의 연기금까지 중국에 투자하지 않는 것은 곧 기회를 발로 차는 것과 다름없었죠. 하지만 2025년 현재 그 똑똑하다는 자본들이 지금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지금 손절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손절이 아니라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는 반값 투매입니다.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사 블랙록, 그리고 사모펀드의 제왕이라 불리는 칼라일, 이 이름만 들어도 아는 거물들이 상하이 한복판에 있는 초호화 빌딩들을 매입가보다 30%, 심하게는 50%나 낮은 가격에 시장에 내놓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십니까? 세계 최고의 투자 전문가들이 반토막 난 가격에 자산을 던지고 나간다는 것, 이건 단순히 손실을 확정짓는 수준이 아닙니다. 여기는 이제 끝났다, 더 들고 있다가는 휴지 조각이 될지도 모른다 라는 처절한 항복 선언입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들은 중국의 성장은 영원할 것이라며 장밋빛 전망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들의 눈에 비친 중국은 더 이상 기회의 땅이 아닌 거대한 자본의 블랙홀일 뿐입니다. 한번 들어가면 다시는 빠져나올 수 없는 늪 말입니다.
실제로 상하이의 핵심 상업지구에 위치한 대형 오피스 빌딩들이 경매 시장에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입찰자는 전무합니다. 가격을 낮추고 또 낮춰도 넥스트 차이나를 찾아 떠나는 자본의 뒷모습을 잡기엔 역부족입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까지 비참하게 도망치듯 떠나는 걸까요? 그건 바로 중국 자산의 가치가 더 이상 우상향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은 오를 때만 자산이지 떨어지기 시작하면 무시무시한 부채의 족쇄가 됩니다. 글로벌 투자자들은 본능적으로 느낀 겁니다. 중국 경제의 근간을 지탱하던 부동산 불패 신화가 완전히 박살났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붕괴의 속도가 자신들이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는 것을 말입니다. 자본이 빠져나간다는 건 단순히 숫자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신뢰의 붕괴입니다. 돈은 가장 안전하고 수익이 높은 곳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돈이 중국을 떠나 인도나 베트남 그리고 미국으로 다시 회귀하고 있다는 건 중국이 가졌던 경제 엔진으로서의 매력이 완전히 소멸했음을 의미합니다. 상하이에 마천루를 소유했던 외국인들이 떠난 자리에는 이제 주인을 찾지 못한 등기부 등본과 산더미처럼 쌓인 이자 계산서만 덩그러니 남겨져 있습니다. 더욱 소름 돋는 점은 이 투매 현상이 이제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이 바닥이겠지 하고 들어갔던 일부 용감한 투자자들마저도 지하실 밑에 더 깊은 지하실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고 있습니다. 월가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는 명확합니다. 중국 자산은 이제 투자 부적격을 넘어 접촉 금지 수준이다. 여러분,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큰 손들이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문을 박차고 나갈 때는 다 이유가 있는 법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더 거대한 재앙의 전조를 이미 보고 있는 겁니다. 화려했던 상하이의 밤거리 뒤에서 조용히 짐을 싸는 글로벌 자본들, 그들이 남긴 빈자리는 앞으로 어떤 연쇄 폭발을 일으키게 될까요? 이제 자본의 탈출이 만든 공백은 중국 내부의 가장 약한 고리를 타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중국인들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부동산 개발사들입니다. 헝다와 비구이 위안을 넘어 이제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최후의 보루까지 흔들리고 있습니다. 과연 중국 경제의 상징과도 같았던 그 거대 기업들이 마주한 운명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거대한 댐에 아주 작은 균열 하나가 생겼다고 가정해 봅시다. 처음엔 다들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하지만 그 균열이 댐의 가장 단단한 기둥까지 번졌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중국 부동산 시장의 기둥이자 절대 무너지지 않을 성벽이라 믿었던 완커가 바로 그 균열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사실 헝다가 무너질 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그럴 줄 알았다며 혀를 찼습니다. 너무 무리하게 빚을 내서 덩치만 키운 괴물의 최후라고 생각했죠. 비구이 위안이 흔들릴 때도 민간 기업은 어쩔 수 없나 보다 라며 불안함을 억눌렀습니다. 하지만 완커는 달랐습니다. 중국에서 가장 우량하고 가장 보수적이며 무엇보다 정부의 지분을 가진 국영 배경의 모범생이었으니까요. 그런 완커가 지금 살려달라며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완커의 위기는 단순한 한 기업의 부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중국인들이 수십 년간 신봉해온 부동산 불패라는 종교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중국에서 부동산은 단순한 집이 아닙니다. 가계자산의 70%가 묶여있는 금고이자 자식의 결혼 조건이며 노후 대책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 금고를 지탱하던 가장 튼튼한 기둥에 불이 붙은 겁니다. 완커마저 채무 구조조정에 들어갔다는 소식은 중국 전역의 집 소유자들에게 이제 당신들의 자산도 안전하지 않다는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부동산이 중국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25%에 달합니다. 집이 지어지지 않고 팔리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단순히 건설사만 망하는 게 아닙니다. 시멘트, 철강, 가구, 가전, 인테리어까지 줄잡아 60여 개의 전방위 산업이 동시에 얼어붙습니다. 상하이와 베이징의 그 화려한 아파트 단지 근처를 가보십시오. 공사는 중단되어 크레인은 녹슬어가고 분양사무소는 파리만 날리고 있습니다. 더 소름 돋는 건 이런 상황에서도 지어놓은 집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일설에는 중국 전체에 비어있는 아파트가 14억 인구 전체를 다 수용하고도 남는다는 통계까지 나옵니다. 수요는 이미 바닥을 쳤는데 공급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넘쳐납니다. 가격이 떨어지는 건 당연한 수순이죠. 하지만 중국 정부는 가격 폭락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씁니다. 가격이 폭락하는 순간 수억 명의 중산층이 뱅크럽 상태에 빠질 테니까요. 결국 지금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산송장 상태나 다름없습니다. 팔고 싶어도 팔리지 않고 가치는 계속해서 떨어지며 대출이자만 꼬박꼬박 빠져나가는 거대한 감옥이 되어버린 겁니다. 한때 부의 상징이었던 강남 같은 상하이의 아파트들이 이제는 집주인의 목을 죄는 밧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동산이라는 엔진이 꺼진 나라에서 소비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내 집값이 반토막 나고 있는데 백화점에 가서 명품을 사고 외식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이제 이 부동산 붕괴의 불길은 중국인들의 지갑 속으로 옮겨 붙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쓰는 대신 무서운 속도로 돈을 숨기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그들은 그 돈을 들고 어디로 숨어버린 걸까요? 160조 위안. 우리 돈으로 무려 3경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이 상상조차 불가능한 규모의 현금이 지금 중국인들의 은행 계좌 속에 꽁꽁 묶여 있습니다. 보통 경제가 성장하려면 이 돈이 시장으로 흘러나와 소비가 되고 투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2025년 중국의 상황은 정반대입니다. 정부가 제발 돈 좀 쓰라고 등을 떠밀고 금리를 바닥까지 낮추며 유혹해도 사람들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으며 악착같이 현금을 쌓아두고만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지금 저축을 하는 게 아니라 다가올 거대한 재앙을 피하기 위해 각자의 방공호를 파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전 재산이 걸린 집값은 매일같이 뚝뚝 떨어지고 있고 다니던 직장에서는 언제 해고 통지서가 날아올지 모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백화점에 가서 명품 가방을 사고 화려한 외식을 즐길 수 있겠습니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상하이와 베이징의 쇼핑몰은 보복 소비를 즐기려는 부유층으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곳들을 가보십시오. 화려한 조명 아래 마네킹들만 서 있을 뿐 매장은 적막함이 흐릅니다.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돈이 있어도 무서워서 쓰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경제학에서 말하는 가장 무서운 병, 디플레이션의 늪입니다. 물가가 떨어지면 좋은 거 아니냐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소비자들은 내일이면 더 싸질 텐데 왜 오늘 삽을하며 지갑을 닫습니다. 물건이 안 팔리니 기업은 가격을 더 낮추고 수익이 줄어드니 직원들을 자릅니다. 소득이 없어진 사람들은 더더욱 돈을 안 쓰게 되죠. 이 잔인한 악순환이 지금 중국 경제의 심장부를 갉아먹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는 중산층조차 가성비를 따지는 수준을 넘어 생존형 소비로 돌아섰습니다. 한 끼에 몇만 원 하던 고급 레스토랑들이 줄줄이 문을 닫고 대신 그 자리를 채우는 건 12안. 우리 돈으로 단돈 2,000원도 안 되는 저가 도시락 전문점들입니다. 베이징의 화이트 칼라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에 편의점 구석에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버티는 모습은 이제 낯선 풍경이 아닙니다. 더 비참한 건 이 160조 위안이라는 돈이 미래를 위한 희망의 씨앗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중국에는 노후를 보장할 사회 안전망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아프면 병원비로 수천만 원이 깨지고 자녀 교육비는 끝도 없이 들어갑니다. 부동산이라는 믿음직한 자산이 무너진 지금 중국인들에게 남은 유일한 생존줄은 오직 은행에 넣어둔 현금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굶주림을 참아가며 통장 숫자를 늘리는데 집착하고 있는 겁니다. 돈이 돌지 않는 경제는 피가 흐르지 않는 몸과 같습니다. 아무리 정부가 경기 부양책이라는 수혈을 해대도 정작 모세혈관인 가게가 꽉 막혀 있으니 효과가 나타날 리 만무합니다. 이 저축의 함정은 단순한 경제 지표를 넘어 중국인들이 자국 경제의 미래에 대해 내린 가장 냉혹한 사망 선고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기성세대가 이렇게 공포에 질려 돈을 움켜쥐고 있을 때 중국의 미래라고 불리는 청년들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그들은 저축할 돈이라도 있을까요? 아니, 그 전에 제대로 된 직장이라도 구할 수 있는 상황일까요? 부모님께 너만은 명문대에 가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을 들으며 피눈물 나는 경쟁을 뚫고 베이징 대학교, 칭화대학교 같은 명문대를 졸업한 청년들, 그들의 손에 든 졸업장은 이제 무엇을 의미할까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건 부와 명예가 보장된 황금 티켓이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지금 그 화려한 졸업장은 그저 벗을 수 없는 낡은 선비의 도포가 되어 그들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18.9%라는 숫자를 주목해 주십시오. 통계에 잡히지 않는 수많은 청년들까지 합치면 실제 체감 실업률은 40%를 넘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길거리에 지나가는 청년 2명 중 1명은 직업이 없거나 자신의 전공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단순 아르바이트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는 뜻입니다. 한때 고액 연봉을 보장하며 청년들의 꿈이었던 빅테크 기업들과 금융권 그리고 거대 사교육 시장이 정부의 규제 폭탄을 맞고 초토화되면서 양질의 일자리는 증발해버렸습니다. 이제 베이징과 상하이의 점심시간 정장을 입은 직장인들 사이로 배달 가방을 맨 청년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 배달원들 중 상당수가 석사 학위 소지자라는 사실입니다. 명문대를 나와도 받아주는 곳이 없으니 당장 입에 풀칠이라도 하기 위해 오토바이에 올라타는 겁니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 비참해진다는 절규가 중국 SNS를 도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판 공을기 현상입니다. 배운 것은 많아 자존심은 높은데 현실은 시궁창이라 그 괴리감을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더 가슴 아픈 건 이제 청년들이 노력조차 포기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탕핑, 즉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누워만 있겠다는 선언을 넘어 이제는 바이란, 즉 에라 모르겠다, 아예 썩어버리자는 자포자기의 심정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연애, 결혼, 출산은 이미 포기한 지 오래입니다. 내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든데 어떻게 가정을 꾸리고 미래를 꿈꾸겠습니까? 부모 세대는 부동산 거품을 타고 부를 쌓았을지 모르지만 그 자식 세대는 부모의 노후 자금을 축내며 집안에서 전업 자녀라는 이름으로 기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희망이 사라진 세대에게 국가의 미래가 있을까요? 베이징과 상하이의 화려한 카페에 앉아 노트북을 두드리는 청년들, 겉으로 보기엔 세련돼 보이지만 그들 중 상당수는 갈 곳이 없어 커피 한 잔으로 하루 종일 시간을 때우는 카페 난민들입니다. 일하고 싶어도 일할 곳이 없고 꿈을 꾸고 싶어도 당장 내일의 월세가 걱정인 나라. 중국 정부는 이들에게 눈높이를 낮춰라, 시골로 내려가라고 말하지만 청년들은 냉소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됐는지 정말 모르냐고 말이죠. 국가 경제의 가장 역동적인 엔지니어야 할 청년들이 차갑게 식어가면서 중국의 내수 시장은 동력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소비의 주체여야 할 2030 세대가 돈이 없으니 시장이 돌아갈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식들의 절망을 지켜보는 부모 세대 역시 자신들이 평생 일궈온 전 재산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것을 목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경제를 지탱하던 중산층의 자부심, 그들의 집값이 폭락하면서 벌어지는 끔찍한 역자산 효과, 자고 일어나니 내 재산이 수천만 원, 많게는 수억 원씩 사라져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 드시겠습니까? 이건 공포 영화의 한 장면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베이징과 상하이의 번듯한 아파트에 살고 있는 중국 중산층들이 매일 아침 마주하는 잔인한 현실입니다. 한때 그들에게 아파트는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무조건 오른다는 믿음 아래 전 가족의 피와 땀, 그리고 평생의 대출을 쏟아부은 신앙과도 같은 존재였죠. 중국 가계 자산의 무려 70%가 부동산에 묶여 있다는 사실은 부동산의 몰락이 곧 중국인들의 삶 그 자체의 붕괴를 의미한다는 뜻입니다. 경제학에는 자산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 집값이 오르면 왠지 부자가 된 것 같아 소비를 늘리게 되는 현상을 말하죠. 하지만 지금 중국을 덮친 건 그 정반대인 역자산 효과입니다. 내가 실제로 받는 월급이 깎이지 않았더라도 내 자산의 전부인 집값이 곤두박질 치는 순간 사람들의 소비 심리는 얼어붙다 못해 화석처럼 굳어버립니다. 어제보다 가난해졌다는 그 끔찍한 박탈감이 중국 중산층의 영혼을 잠식하고 있는 겁니다. 불과 2, 3년 전만 해도 상하이 외곽의 평범한 아파트 한 채가 수십억 원을 호가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거품 위에서 명품을 쇼핑하고 아이들을 해외 캠프에 보내며 자신들이 영원히 부유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거품이 걷히고 난 지금 남은 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은행 대출 원금과 매달 통장을 스쳐 지나가는 막대한 이자뿐입니다. 집값은 대출금 밑으로 떨어지는데 팔고 싶어도 살 사람이 없습니다. 소위 말하는 하우스 푸어의 늪에 전 국민이 빠져버린 겁니다. 이 여파는 즉각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때 세계 명품 시장의 3분의 1을 집어삼켰던 중국인들의 큰손 행보는 이제 옛말이 되었습니다. 루이비통과 구찌 매장 앞에 긴 줄은 사라졌고 대신 그 자리는 중고 명품을 팔아치우려는 사람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테슬라를 사고 스타벅스를 즐기던 중산층들이 이제는 지출을 줄이기 위해 멤버십을 해지하고 아이들의 예체능 학원을 끊습니다. 중산층이 무너진다는 건 사회의 허리가 끊긴다는 뜻입니다. 허리가 끊긴 경제가 어떻게 똑바로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더 소름 돋는 지점은 이 자산 가치의 하락이 단기간에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부동산 시장의 침체는 건설 경기 죽이고 이는 다시 중산층의 일자리와 소득을 위협하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개인들의 지갑이 이렇게 닫히고 있을 때 이 상황을 더 최악으로 몰고 가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그동안 부동산 개발을 통해 배를 불려왔던 중국의 지방 정부들입니다. 개인들이 집값 때문에 비명을 지르고 있다면 지방 정부들은 이제 파산이라는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지방 정부들이 숨겨온 부채의 규모는 얼마나 되는 걸까요? 그리고 그 폭탄이 터졌을 때 우리는 어떤 세상을 보게 될까요? 개인이 빚더미에 올라앉아 신음하고 있다면 그들을 보호해야 할 정부는 어떨까요? 안타깝게도 지금 중국의 지방 정부들은 개인보다 더 처참한 파산 직전의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동안 베이징과 상하이, 그리고 수많은 중소도시들이 보여줬던 그 화려한 인프라와 끝없이 뻗은 고속도로들 기억하시나요? 그 휘황찬란한 겉모습은 사실 LGFV라 불리는 유령 같은 부채 위에 쌓아 올린 사상 누각이었습니다.
LGFB, 즉 지방정부 자금조달기구라는 이 교묘한 시스템은 지방정부가 직접 빚을 내지 못하게 하니까 별도의 회사를 차려 몰래 빚을 끌어다 쓰던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빚을 갚을 유일한 수단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부동산 개발업자들에게 땅을 파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땅을 사줄 개발사들은 이미 줄도산했거나 숨만 붙어 있는 상태이고 땅값은 곤두박질 쳤습니다. 수입원은 완전히 끊겼는데 그동안 빌린 돈의 이자 파티는 이제 끝이 났고 고지서만 산더미처럼 쌓여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현재 중국 지방정부의 숨겨진 부채 규모는 약 60조에서 90조 위안, 우리 돈으로 무려 1경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숫자가 너무 커서 감이 안 오시죠? 그냥 절대로 갚을 수 없는 수준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돈줄이 마른 지방정부들이 가장 먼저 한 선택은 무엇일까요? 바로 공무원들의 월급을 깎고 보너스를 전면 중단하는 것이었습니다. 공무원이 선망의 직업 1위였던 중국에서 이제는 월급을 몇 달째 받지 못한 교사들이 학교 앞에서 시위를 하고 공안들의 수당이 삭감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공공서비스의 붕괴입니다. 길거리의 가로등이 전기료를 아끼기 위해 꺼지고 노인들의 의료비 지원금이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버스 노선이 수익이 안 난다는 이유로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쓰레기 수거조차 제대로 안 되는 도시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가라는 시스템이 국민에게 제공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안전망이 돈이 없어서 뜯겨나가고 있는 겁니다. 베이징 중앙정부도 이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뜻 도와주지 못합니다. 한두 곳을 도와주기 시작하면 중국 전역의 모든 지자체가 손을 벌릴 텐데 그 천문학적인 금액은 중앙정부도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알아서 살아남으라는 냉혹한 명령만 내려온 상태입니다. 지자체들은 이제 생존을 위해 시민들에게 각종 과태료를 무차별적으로 부과하거나 기업들을 쥐어짜며 억지로 세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힘든 경제에 정부가 찬물을 끼얹고 있는 꼴입니다. 지방정부의 부채 폭탄은 이제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시한폭탄입니다. 이 폭탄이 터지는 순간 중국의 금융 시스템은 마비될 것이고 그 충격은 전 세계로 퍼져나갈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에서 이렇게 골마 터지고 있는 와중에 밖에서도 중국의 숨통을 조여오는 거대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중국을 세계의 공장으로 만들어줬던 글로벌 기업들이 이제 하나둘 짐을 싸서 떠나고 있는 겁니다. 한때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물건 뒷면에는 예외 없이 이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 중국을 지금의 초강대국 반열에 올려놓았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세계의 공장이라는 지위였습니다. 전 세계의 모든 부품과 원자재가 중국으로 모여들었고 중국의 거대한 공장들은 밤낮 없이 연기를 내뿜으며 전 세계로 물건을 실어 날랐습니다. 하지만 2025년 지금 그 찬란했던 제조업의 신화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중국을 등지고 떠나가는 이른바 대탈출의 시대가 열린 겁니다. 여러분, 차이나 플러스 원이라는 전략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중국에만 몰빵했던 공급망을 다른 나라로 분산하겠다는 계획이죠. 처음 이 말이 나왔을 때만 해도 중국은 비웃었습니다. 우리만큼 숙련된 노동력과 완벽한 인프라를 갖춘 곳을 어디서 찾겠느냐 면서 말이죠. 하지만 2025년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애플의 아이폰은 이제 인도에서 찍혀 나오고 삼성과 인텔 그리고 수많은 자동차 부품사들은 베트남과 멕시코로 둥지를 옮겼습니다. 이건 단순히 인건비가 올라서 떠나는 게 아닙니다. 중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가진 리스크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공산당의 말 한마디에 멀쩡한 기업의 숨통을 끊어지고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규제가 생겨나는 불투명한 환경. 여기에 미중 갈등이라는 거대한 파도까지 덮치면서 글로벌 기업들에게 중국은 이제 기회의 땅이 아닌 불확실성의 지옥이 되어버렸습니다. 상하이와 광둥성 일대의 거대한 공업 단지들을 가보십시오. 과거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던 공장 건물들이 이제는 깨진 유리창 사이로 잡초만 무성한 채 버려져 있습니다. 공장 문이 닫히면서 그곳을 터전으로 살아가던 수만 명의 노동자들은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나앉았습니다. 공급망의 탈출은 단순히 공장 몇 개가 문을 닫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공장에 부품을 대던 수천 개의 중소기업들, 그 직원들이 밥을 먹던 식당들, 그들이 살던 기숙사까지 도미노처럼 무너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중국의 수출 증가율은 곤두박질 치고 있고 한때 중국 경제의 자부심이었던 무역 흑자는 이제 옛날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와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던 물리적 결합이 끊어지고 있는 겁니다. 더욱 치명적인 것은 한 번 떠난 자본과 기술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인도와 동남아시아는 중국이 흘린 피를 자양분 삼아 무서운 속도로 추격해오고 있습니다.
중국이 아니면 안 된다던 독점적 지위가 완전히 깨져버린 것이죠. 이제 전 세계 소비자들이 메이드 인 차이나 대신 다른 나라의 이름을 찾기 시작하면서 중국의 제조 엔진은 빠르게 식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모든 경제적 재앙의 밑바닥에는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가 깔려 있습니다. 바로 중국 경제의 역동성을 만들어내던 민간 기업들의 도전 정신이 완전히 거세당했다는 점입니다. 왜 중국의 천재적인 창업가들은 더 이상 혁신을 꿈꾸지 않고 몸을 사리는 걸까요? 여러분, 마윈이라는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알리바바를 세워 전 세계 청년들의 우상이 되었고 입을 열 때마다 혁신의 아이콘으로 대접받던 그 인물 말입니다. 하지만 그가 중국 당국의 금융 규제를 비판한 뒤 순식간에 공개석상에서 사라졌던 그 사건은 중국 민간 경제의 운명을 바꾼 결정적인 변곡점이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중국의 모든 창업자와 기업가들은 뼈저린 교훈을 얻었습니다. 돈을 벌어도 목숨은 보장받지 못한다. 튀지 마라. 그리고 국가의 모든 것을 바쳐라. 한때 텐센트, 바이두, 메이투안 같은 빅테크 기업들은 중국 경제의 엔진이었습니다. 미국 실리콘밸리를 위협할 정도로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며 세상을 뒤흔들 혁신을 쏟아냈죠. 하지만 지금 그 기업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시장을 개척하는 대신 정부의 눈치를 보며 수조 원의 돈을 공동부유라는 명목 아래 기부금으로 내놓기 바쁩니다. 더 심각한 건 이제 누구도 위험을 감수하려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기업가 정신의 핵심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입니다. 하지만 지금 중국에서 도전은 곧 위험입니다. 너무 성공해도 눈총을 받고 너무 커지면 국가의 통제 아래 들어갑니다. 국진민퇴, 구진민투이. 국가가 전진하고 민간은 후퇴한다는 이 말이 현재 중국 경제의 가장 잔인한 성적표입니다. 효율적인 민간 기업들은 위축되고 방만하고 부패한 국영 기업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면서 중국 경제의 생산성은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엔진이 고장난 배가 거친 파도를 만난 꼴입니다. 베이징과 상하이의 그 화려한 사무실들이 비어가는 진짜 이유는 그 안에서 꿈을 꾸던 혁신가들이 이제는 입을 닫고 몸을 숨겼기 때문입니다. 민간의 역동성이 사라진 나라는 늙고 병든 거인과 같습니다. 겉덩치는 여전히 거대해 보이지만 속은 이미 괴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징후는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했던 경제 기적의 종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 모든 파열음의 끝은 어디일까요? 중국은 과연 과거 일본이 걸었던 그 길고도 어두운 터널로 들어서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일본조차 겪어보지 못한 더 처참한 몰락이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지금 한 시대의 거대한 종말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1인당 GDP가 세계 최정 상권이었고 전 세계에 막대한 자산을 쌓아둔 상태에서 불황을 맞았죠. 하지만 중국은 어떻습니까? 이제 겨우 중진국 문턱에 섰는데 부자가 되기도 전에 먼저 늙어버리고 있습니다. 인구는 줄어들고 청년들은 꿈을 잃었으며 쌓아 올린 부는 부동산 거품과 함께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경제학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중진국 함정이자 중국식 장기 불황인 재패니피케이션의 실체입니다. 밤이 깊어가는 베이징의 빌딩 숲을 다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불 꺼진 사무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건 한때 화려했던 영광이 아니라 다가올 길고 어두운 침체의 그림자입니다. 화려했던 야경 뒤에 숨겨진 차가운 정적, 그 정적이 전하는 경고를 우리는 결코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